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과대학 중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수능체제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이기 때문에, 또 좋은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특히 올해 2021학년도에 가장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능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든 재수생이든 사실 본인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로 수능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과대학의 원서지원은 매우 복잡하게, 그걸 뭐를 중심으로 수능체제의 충족 가능성과 수능체제의 충족 단계에 따라서 결국 대학이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던 걸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번에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벌써 설명을 드렸었던 거는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충북대까지 많은 대학들이 수능체제를 미반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대학들 중에서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는 충북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까지 구분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올해 2021학년도 입시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내년으로 가게 되어지면 2022학년도로 갔었을 때 수능체제를 미충족하는 학교들 중에서 일부 학교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능체제를 요구하죠. 그렇죠?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체제가 없어요. 내년부터 수능체제를 반영하게 되어지고, 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대학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부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의 폭이 좁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의대 입시의 가장 커다란 핵심이 결국 수능체제고, 수능체제의 충족 가능성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재수생들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결국 고3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데 가장 커다란 진입 장벽이, 물론 학생부 교과 성적도 있고 비교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가장 꼽으라고 면 결국은 수능체제였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학교들 중에서 일부 학교들이 내년서부터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찌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시에서 의과대학을 진학하기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보면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어진다면 첫 번째는 의과대학이 32개 대학에 1570명 정도의 약학대학이 새로 편입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의 호재고, 그리고 더군다나 두 번째는 상위권의 연세대나 경희대 등등등에 해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던 학교들이 수능체제를 요구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재수생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1학년도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코로나거든요. 코로나와 결국 수능과의 연계성.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형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재수생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수시라는 전형이 유리한 전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의학 계열의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능체제를 요구하게 되어져 있고, 수능체제를 요구하는 전형에서는 고3에 비해서 재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다? 지금 말씀드리는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에서는 사실상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수생들이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재수생이 불합격한다, 지원이 안 된다, 못 붙는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의 유형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대학 입시에 있어서 특히 의대 입시에서 가장 큰 부담감은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반 대학의 면접 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미니 면접이라고 해서 MMI 면접이라고 해서 서울대처럼 6개의 방에서 6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미니 MMI 면접이라고 해서 2개나 3개 방에서 면접 시간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형태가 지금 대부분의 면접이고 이게 일반 대학에 비해서 면접의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까지 발표된 대학을 보면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인하대 같은 학교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현장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면접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지금은 대면 면접으로 전년도가 달라지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면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감소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비대면 온라인 화상 면접이라고 하는 게 되려 커다란 심적 부담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는 사실은 그 전년도하고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면접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면접의 시간이 줄거나 방식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결국 1단계 소리평가라고 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 입시 결과를 보시면서 이제 이해하실 점들은 바로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입시의 결과라고 하는 건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일부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상담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일부 온라인에서 수시 컨설팅을 하는 사례들을 보면 결국 이런 수치들을 정량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고등학교고 내신이 몇 등급이고 무슨 활동이다 라고 하면 전년도에 너의 선배들이 이 정도 대학을 갔고 그리고 너의 내신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말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정시처럼 정량화시킴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파악하기 위한 또는 일종의 마케팅의 수단으로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수시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내신 몇 등급으로 어느 대학을 간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자체가 정성평가 전형으로 학생부에 있는 거의 10가지 항목 뿐만 아니라 출신고등학교의 유형이라든가 아니 학업적 배경 또 이 학생의 수능체제의 충족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면접의 유무 등등등의 모든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 또는 정시처럼 내신 몇 등급이면 어디를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이 그냥 대략적 참고사항으로만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전년도의 입시인 거죠. 그렇죠? 2021학년도의 입시가 아니라 2020년도의 입시인 거죠. 그럼 2021학년도에는 뭐가 바뀌지? 첫 번째 바뀌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고교 서열화의 완화라든가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폐지라든가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졌었던 바고 또 학부모님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경쟁률과 내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변수들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었을 때는 2020년도의 내용을 참고를 하시지만 2021학년도에 앞으로 달라질 입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시면서 원서를 쓰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과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가는 전형은 사실은 7월, 8월 달에 벌써 대학이 결정이 돼서 자소서 썼죠. 하지만 의과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그리고 원서 접수까지 남아있는 불과 한 열흘 정도 마치 정시하고 똑같거든요.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원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처럼 9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결국 지원 대학 결정하고 그리고 자소서 작성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9월 시험을 보고 나면 되게 숨가쁘게 일정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단지 참고사항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 현황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어지면 대학 입시에서 사실 가장 커다라는 거는 변수는 뭐냐면 결국 경쟁률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경쟁률이 여기 보는 것처럼 한 7.9대 1 정도 돼. 그럼 서울대학교 7.9대 1과
중앙대에 있는 한 22대1 경쟁률과 인하대에 있는 한 32대1 경쟁률. 그러면 서울대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중앙대나 인하대에 쓴 원서 쓴 학생들은 서울대에 비해서 과연 떨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정시는 대학이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표준화되어진 학력 시험을 통해서 원서 지원이 있고 가나다 공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만 수시는 아시는 것처럼 대학의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실제 학생들이 원서를 쓴 거 보면 서울대만 붙고 나머지를 다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뭐냐면 서울대 학생들이 쓴 학생들이 무조건 인하대나 중앙대 학생들보다 우수한 학생이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럼 결국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경쟁률을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경쟁률이 낮아야 무조건 붙을 수가 있어. 경쟁률이 만약에 논술처럼 200대 1이고 300대 1이야. 어떻게 붙어? 예를 들어서 300대 1이면 10명 뽑는데 3,000명 오는 건가? 그쵸? 로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당첨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일반 대학들처럼 10대 1 이내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전년도 대학의 교과평균 성적, 실제 합격생들의 성적, 내 성적에서 어디로 원서를 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려가 다 돼야 되긴 하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빼먹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건 경쟁률이 낮아야 붙을 수가 있다. 이 점을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학별 전형 분석으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얘기할 거는 대학별 전형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자, 한 칸 넘어갔고요. 서울대학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75명을 2020년도에 모집을 하다가 올해는 68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다는 점이 특징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타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의대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학교는 당연히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첫 번째는 면접형에서는 17명 모집이었는데 28명 정도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전형 방식은 전년도와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는 전년도에는 자, 면접형에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재수생까지 지원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학교장 추천을 필수로 묶었죠. 근데 여기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에서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확대한 것이 과연 재수생들을 그만큼 많이 뽑겠다는 의도에서 확대한 거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대학 입시 자체가 일종의 학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졸업연도의 제한을 해제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단지 여기서는 학교장 추천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고요. 활동 우수형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활동 우수형이 전년도에서는 활동 우수형이 1단계 배수가 250%, 2.5 배수였는데 올해는 활동 우수형의 배수가 1단계 배수가 4배수로 늘어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4배수로 늘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4배수는 뭐냐면 2020년도에 특기자 전형에서 4배수로 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활동 우수형은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활동 우수형에서 뽑던 인원과 특기자 전형에서 뽑던 인원이 특기자 전형에서 올해부터 선발하지 않고 활동 우수형에서만 선발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활동 우수형에서 45명을 뽑았어. 의예과에서. 특기자 전형에서 27명을 뽑아서 총 72명이었는데 올해는 특기자 전형에 선발하지 않고 활동 우수형에서만 선발하면서 선발 인원이 55명. 결국은 뭐냐면 17명이 줄은 거예요. 그럼 이 17명은 결국은 활동 우수형은 뭐와 연결되는 거냐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과 대략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면 결국 서울대 일반 전형,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인원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활동 중심의 역량을 강조하는 고등학교 유형으로 봤었을 때 과학고나 자사고나 또는 뭐 특목고 중심의 이런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감소된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나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라든가
연세대학교 면접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서 유불리가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전년도에 250%였는데 올해 400%로 1단계 배수가 늘었고, 전년도에는 활동 우수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했지만 올해는 활동 우수형으로 뽑는다는 거로 봐서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전년도보다 입시 결과가 더 낮아질 가능성, 다시 말하면 합격생들의 점수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크게. 그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는 내가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 없이 연세대를 가는 게 꿈꿨다. 나는 수능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없이 연세대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겠죠.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서 국어 수학 중 한 개 과목을 포함해서 1등급 2개 이상, 그리고 영어 3등급, 그리고 한국사 4등급으로 수능 최저가 높지는 않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고려대학교도 올해 이제 전형의 변화가 많이 있는데, 특히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열 적합성이라는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되어졌는데, 이 계열 적합성이라는 전형은 전년도의 특기자 전형과 거의 매우 흡사하고, 단지 모집 인원은 10명에서 18명 정도로 늘었어요. 그렇죠? 인원이 늘었고, 달라지는 점들은 뭐냐면 전형 방식은 동일한데 달라지는 점은 특기자 전형이었을 때 2단계에서 면접의 비중이 50%였는데 이번에 계열적 합성으로 바뀌면서 면접의 비중이 40%로 줄었어요. 면접의 비중이 줄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단계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반영 비율은 결국은 서류와 자기소개서와 같은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전년도의 특기자 전형에서는 교사 추천서를 필수로 했는데 올해는 교사 추천서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성균관대는 사실 전형의 변화가 없어요. 모집 인원도 25명 그대로 가고 있고 전형의 방식이나 달라지는 점들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어지는 추세에 반해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그리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유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할 거예요. 자, 다음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인하대를 보겠습니다. 한양대는 전년도하고 전혀 달라진 점이 없어요. 학생부의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평가 방법이라든가 학생부 종합의 평가 방법을 내용을 다 읽어봐도 전년도와 전혀 달라지는 점이 없고 2022학년도 또 달라지는 점이 전혀 없어요. 자,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중앙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앙대는 2020년도에 탐구형과 다빈치에서 8명씩을 선발하다가 올해부터 10명씩으로 모집 인원이 다소 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앙대는 다빈치하고 탐구형을 복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중앙대학교 전형이 학교장 추천 또는 학생부 교과, 다빈치 전형, 또 탐구형 이제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는데 6회 내에서 중앙대학교 어떤 전형이라도 다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자, 중앙대에서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2022학년도에 중앙대 입시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은 현재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이 둘 다 서류평가 100%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2022학년도에 다빈치 전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3.5배수 서류평가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 탐구형은 서류평가 100%를 두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거나 이건 아니고 수능 체제가 없는 건 마찬가지고, 달라지는 점은 탐구형 인재에서는 면접이 없고 다빈치 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한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하냐면, 제가 볼 때는 대학들이 이제 대학 입시의 요강들을 계속 변화를 시키죠. 변화시키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전반적인 이제 대학 입시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를 시키기 위함도 있고, 그 다음에 상위 대학이나 관련된 대학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도 있을 거고, 또 실제 학생들을 선발을 해보니까 전형의 특징이 모호하다든가 아니면 전형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학생들의 어떤 전형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보시면 중앙대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이 복수 지원이 가능한 상태고,
그리고 2022학년도 보면 2020년도 현재 보면 다빈치와 탐구형이 설립평가 100%로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빈치의 원서를 쓰는 애들이 탐구형에 쓰기도 하고 탐구형의 원서를 쓰는 애들이 다빈치에 쓰기도 하고 탐구형과 다빈치를 같이 원서를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형의 두 가지의 특징이 모호하다고 판단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빈치 전형의 면접을 지어놓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형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요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점은 뭐냐면 그러면 실제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다? 결국은 두 개의 전형관의 특징이 모호하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탐구형이라고 생각하면 활동 역량이 우수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는데 다빈치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다빈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학 입시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는 실제 두 개의 구분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경쟁률을 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탐구형은 경쟁률이 16.00대 1이야. 16대 1. 다빈치 전형은 23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우수하냐,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냐, 내가 자사고나 특목고냐, 활동 역량이 우수하냐가 아니라 사실상 경쟁률로 판단해서 원서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봤더니 나는 비교과 활동 역량이 아주 우수하지는 않아. 대신 나는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편이고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다빈치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경쟁률이 23.13대 1의 경쟁률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탐구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16대 1이 되는 거죠. 그럼 경쟁률을 보고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원서를 쓸 때 탐구형에 써야 돼, 다빈치에 써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빈치와 탐구형은 전형 간의 구분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로서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이죠. 그렇죠? 그런데 2022학년서부터 경희대학교가 수능체제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중에서 세계 영역 등급합이 4 이내, 한국사 5등급이니까 수능 최저가 결코 낮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과탐 하나를 반영하니까 일반적으로 높은 학교들 3, 4에 과탐 2개를 반영하거나 4, 5를 반영하는 학교에 비해서는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3, 5나 3, 6이거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처럼 수능 최저가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은 결국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학들이 내년도 가면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의 숫자가 줄어. 그럼 고3 학생들한테 불리해. 현재 고2거나 고1인 학생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내가 고3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죠. 올해는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으로 원서를 쓸 거고 내년에 혹시 재수가 없어서 떨어져 재수를 하게 되어진다면 연세대나 경희대의 높지 않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경쟁을 물리치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강원대, 순천향대, 충북대, 계명대, 경상대를 보는데 강원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강원대를 우리가 볼 때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인하대까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강원대부터 시작해서 충북대, 순천향대, 경상대, 계명대 같은 학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강원대를 과연 인하대에 붙일 것이냐 아니면 강원대를 과연 충북대, 순천향대에 붙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강원대를 만약에 인하대에 붙인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강원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합격생의 일반적인 교과 평균 성적이 1.5 이상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강원대를 충북대나 순천향대로 취급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학교는 적어도 1.2 이내의 교과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강원대는 어느 쪽에 있냐?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대는 충북대, 순천향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은 쪽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높은 학교들, 낮은 학교죠, 낮은 학교.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학교 프로파일을 강하게 반영함으로 인해서 내신 성적이 1.7이나 1.8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오는 학교들은 대부분 경기나 서울 쪽에 있는 주요 대학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 충북대나 순천향대나 계명대나 경상대와 같은 학교들은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은 매우 우수하지만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원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신 성적은 좋은데 내가 지방에서 살면서 내신 성적은 1.0 얼마야. 내신 성적은 좋은데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없어? 그럼 그런 학생들이 원서를 어딘가에 써야 되죠. 거기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순천향대, 충북대, 계명대, 경상대란 말이에요. 여기에 원서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 부류의 연장선상에 뭐가 있다? 바로 강원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 대학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학사 편입학은 작년도로 끝났고, 현재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3개 대학이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교,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가 있어요. 실제 강원대학교에 지원해서 붙는 학교의 유형들, 그러니까 대학의 유형이죠. 해외대학 출신자, 스카이 출신, 카이스트 출신, 또는 뭐 주요 대학, 지방권의 대학을 이렇게 합격생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강원대는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냐? 주요 대학, 서울 주요 대학 또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GPA 성적 반영 비율이 높은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하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대를 인하대로 편입해서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내신 성적을 적어도 1.2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은 우리가 학생들이 원서를 썼어? 10명을 뽑는데 100명이 지원했어. 근데 그 사이에 학생들이 틈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 교과 성적이 벌어지면서 교과 성적의 편차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수능 체제거든요. 수능 체제가 있어야 1, 2, 3, 4, 5, 6, 10등까지 있었는데 1등, 2등이 수능 체제 못 맞췄어. 빠졌어. 3등 맞췄어. 4, 5, 6등 못 맞췄어. 7등 맞췄어. 그럼 1등, 2등, 3등이 붙는 게 아니라 3등, 7등, 10등이 붙는 거 아니에요? 꼴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능 체제가 있으면 합격생들의 내신 편차가 벌어지면서 교과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수능 체제가 없으면 사실은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상위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붙으면서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순차적으로 붙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신 편차폭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단 계명대 같은 학교는 모집 인원이 워낙 적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1.88이나 2점대까지 나오는 이유는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의 유형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는 내신 성적이 1.5니까 계명대에 원서를 써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건 위험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명대 같은 경우는 지금 2022학년도에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다가 반영하는 학교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게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2022학년서부터 수능 체제를 반영한다고 했고, 계명대학교도 현재까지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데 2022학년서부터는 수능 체제를 반영해요.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한 과목 중에서 상위 3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로 하고,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수능 체제 조건을 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상대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서 수학을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3개 영역 등급합 5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수능 체제 없이 교과 성적, 비교과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이 줄었죠.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안 돼, 경희대학교 안 돼, 계명대 안 돼, 그리고 경상대도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보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결국 의대 가는데 핵심은 뭐다?
수능 체제 충족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시고 수능 공부를 정말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북대학교는 올해는 지금 보시면 2020년도까지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에서 6명을 뽑다가 2021학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죠. 6명에서 10명으로. 1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모집 인원이 크죠. 여기까지 이제 교과 성적이 1.11 정도의 교과 성적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최소 추가 합격 가능성은 100에서 150%가 돌겠죠. 왜냐하면 교과 성적이 높으면 당연히 상위 대학에 붙을 테니까. 그런데 충북대학교가 2022학년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1에서 현재 10명을 선발했었는데 2022학년 들어가면 학생부 종합 1에서는 4명밖에 선발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원이 대폭 준 거죠. 6명에서 10명 됐다 다시 4명이 되는 꼴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으로 갈 대학이 없는 거야. 경상대도 빠졌지, 계명대 빠졌지, 충북대는 10명에서 4명으로 줄었지, 순천향대 남고 강원대 남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2에서 4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1과 2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1은 수능 체제 미반영, 학생부 종합 2는 수능 체제를 반영. 차이점은 이건 그냥 소리평가, 이건 면접이 없어, 면접이 있고 학생부 종합 2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서울 100% 전형이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교과에서 다소 인원의 변화가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고려하시고 충북대도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 대학 가기가 가장 좋은 한 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자, 대학별 분석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쭉 봤었던 것처럼 경상대학교. 얘네들은 그럼 뭐를 뽑는 거지?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당연히 그렇죠.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면서 1단계에서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단계 통과된 학생들은 면접을 보겠죠. 자, 그러면 학생부 1단계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건 뭐냐?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교과 성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수상 경력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신 성적이 1.15야. 그럼 모든 학교의 1.15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과 성적이라는 건 해당 학교에서만 시험을 본 거지 전국 단위로 동일한 시험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 성적이 1.15를 하더라도 결국 내가 어떤 학업적 환경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냐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면접을 보게 되어질 때 브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서류평가를 하게 되어질 때 브라인드 서류평가를 해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대학을 뽑을 때 이명박 정권 초기로 넘어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수시 인원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지는 시점에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뽑았냐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면서 선별하면서 학교 프로파일을 중요한 요소로 봤죠. 학교 프로파일.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학생이 어느 자사고야, 어느 과학고야, 어느 영재고야, 또는 어느 고등학교인데 진학률이 매우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면 고등학교 이름만으로 대학 입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는 그런 고교 사회의 완화라든가 아니면 학생부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약진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올해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 브라인드 서류 면접이거나 브라인드 면접을 진행한다고 해서 서류평가나 면접을 한다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자사고와 과학고와 특목고가 그냥 다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거나 평가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은 이미 학생의 학생부를 통해서 충분히 학생이 어느 정도의 고등학교와 어떤 고등학교의 유형과 어떤 학업적 배경에서 공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판별할 수 있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100% 알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예전에는 자, 생기부 첫 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이름이 나왔지만 다 지워졌어.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고 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수상경력에서 고등학교 이름이 나왔지만 다 지워졌어.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또 고등학교 활동이 나왔는데 다 지워졌어. 봉사활동 넘어가면 또 나왔는데 다 지워졌어. 학교 이름이 다 지워졌지만 대학에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 내에서 진행하는 교내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내 프로그램을 보면 이 학교의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학교가 어느 학교라는 것을 또는 어떤 고등학교의 유형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 100%라고 해서 모든 고등학교의 유형과 프로파일이 사라진 상태로 모든 학생이 동등한 선에서 출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 대학에서 수시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오랫동안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한 게 뭐냐면 모든 고등학교를 다 알아낼 수는 없어요. 모든 고등학교를 다 알아낼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경남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우리 학교는 한 1학년에 전체 학급이 8개나 7개밖에 안 돼. 학급수가 적은 거죠. 그렇죠? 대교가 안 되고 대학의 진학률을 봤더니 서울대를 1년에 한 명도 못 보내.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위 학교에 비해서 학교 프로파일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학생들도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기재하고 세특을 어떻게 기재하고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경쟁률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교 서열화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또 다시 불공정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부 기재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준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부 기재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브라인드 면접이나 브라인드 서류 평가라고 하는 게 본인에게 어떻게 유리함으로 올 것인지 불리할 것으로 올 것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소서를 어떤 역량으로 어떤 기준에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대학별 분석으로 가면 서울대학교를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전년도에 30명에서 37명으로 7명이 늘었고 일반 전형이 그 인원만큼 인원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전형의 인원은 늘고 일반 전형의 인원은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역균형 전형을 보게 되어지면 지역균형은 자 30년 모집의 경쟁률이 4.13대 1, 2019년도에 4.90대 1이고 일반 전형은 7.97대 1에서 8대 1 정도가 되어지죠. 우리는 흔히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을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역균형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거는 맞아요. 두 번째, 일반 전형을 규정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규정하냐면 일반적으로 영재고나 과학고나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활동의 우수성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나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이나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 전형이 면접 일자가 중복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추천 전형을 주면서 카톨릭대학교를 같이 주는 경우는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고려대를 같이 주거나 이런 경우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 정도의 선택을 하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라면 다른 대학의 원서를 쓸 거고 만약에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받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서울대학교 직윤을 못 쓰기 때문에 어디를 쓴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전형은 모집 인원이 75명이야. 모집 인원이 많죠. 그럼 모집 인원이 이 많은 인원 안에서는 대학에서 평가 방식을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모집 인원이 적으면 모집 인원이 5명이야. 아까 봤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10명이야. 그러면 대학에서 학생을 뽑게 되어질 때 간단해요. 교과 중심으로 뽑을까? 활동 중심으로 뽑을까?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애를 뽑을까?
아니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뽑을까? 이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75명 정도의 정원의 크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두 번째는 어떤 학생들? 자사고나 과학고나 특목고 학생들, 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원서를 쓰면서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에 못 쓰기 때문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뽑힌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합격 사례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서울대학교 2018년도에 최근에 자료는 없어서 못 구했고 2018년도에 의대생 108명 중에 합격생들의 사례를 보면 거의 모든 학교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밖에 선발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게 되어질 때는 특정 지역에서 몰아서 뽑지 않거든요. 또 특정 고등학교에서 몰아서 뽑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왜 생긴 거야?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서울에서 공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게 목적이겠죠. 근데 문제는 안 내려가. 그냥 서울에 계속 있어요. 이게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치는 요소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명을 뽑힌 학교가 서울과학고가 4명을 뽑았고 3명을 뽑힌 학교가 민사고, 용인고, 포항제철, 한일고야. 그 다음에 2명이 뽑힌 고등학교를 봤더니 영동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세부하고, 현대청운고, 인천포스코고, 상사고, 공주사대고고 2명을 뽑았고 나머지는 1명씩 쭉 뽑힌 거예요. 요걸 보면서 이해할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학생을 뽑게 되어질 때 특정한 학교에서 몰아서 뽑지 않는다, 분산시키게 되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뭐냐면 여기에 2명 이상 뽑힌 학교의 이름을 보면, 자, 대학 입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대 합격자 1위부터 100위까지 고등학교를 매기면 1위부터 50위권에 내있는 사실상 프로파일이 높은 고등학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18년도까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2020년도에 달라졌을 거고 올해 2021학년도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연세대학교를 보시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가장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지금 28명을 선발을 하고 활동 우수형에서 55명을 선발해요. 활동 우수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활동 우수형의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연세대학교는 활동 우수형이 45명이란 말이에요. 45명. 근데 이 45명이 2020년도에 특기자 전형에서 27명을 뽑고 활동 우수형에서 45명을 뽑아서 결국은 72명의 원서를 썼어요. 자, 특기자 전형이 흔히 말해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전년도에 원서를 주로 많이 썼던 전형이라, 물론 특기자 전형의 일반교육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못 쓰거나 못 붙는 건 아니에요. 붙는 사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과학고나 영재고 중심의 전형이라고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교과보다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전형인데, 이게 올해 어떻게 된 거냐, 특기자 없어지면서 활동 우수형으로 한꺼번에 다 뽑죠. 근데 모집 인원이 55명이기 때문에 결국 과학고, 자사고, 영재고, 활동의 우수성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은 17명이 준 거예요. 거기다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75명에서 68명으로 7명이 줄면서 결국 서울대와 연세대의 이동 가능성에서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24명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대폭 줄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봤었을 때 내가 교과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장에 추천을 받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유리한 거죠. 지금 어차피 서울대 직윤이나 연세대 면접형 같은 경우는 벌써 추천이 다 끝났죠. 학교에서는 끝났죠. 내가 만약에 연세대학교 면접형에 원서를 쓴 학생이라면 첫 번째, 전년도에 비해서 17명에서 인원이 대폭 늘었어요. 그렇죠? 인원이 늘었어요. 28명으로 38명이라 28명이 늘었어요. 무료 인원이 11명이 늘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30명에서 37명으로 인원이
또 7명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 인원이 18명이 증가한 꼴이기 때문에 큰 폭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또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올해는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결국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유리하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전반적으로는 다 어디를 가고 있냐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 다음에 지역 선발 전형의 강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사고나 특원고나 영재고 학생들이거나 도심권에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수능 체제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점이 수능 체제 미충족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거든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점으로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를 보도록 할게요.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는 사실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이 되는 학교죠. 봤더니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위로 넘어가려고 하면 학교가 어디야? 그러면 이제 있는 학교가 성균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가 있겠죠? 그리고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학교들 중에서는 가톨릭 대학교가 있고, 고려대학교 계열적 급성은 수능체제가 없겠죠? 이런 학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위대학으로 가려고 하면 너무 높아. 원서질이 겁이 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원서를 쓰려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한양대학교는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36명, 모집 인원 동일하고, 경희대학교도 55명으로 모집 인원은 동일해요. 단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희대 2022학년서부터 수능체제를 요구한다. 자, 하지만 시행계획에서 나와 있는 게 그래요. 시행계획에서 경희대학교를 내년도 2022학년서부터 수능체제를 반영한다고 해서 꼭 그게 실제 5월달에 가서 대학에서 모집 요강을 발표할 때 100%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시행계획이 변경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면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다소 늘었죠. 2명씩 늘었고, 지금 보면 충원율이 한양대학교가 186%, 경희대학교가 약 83%, 중앙대학교 탐구형이 75%, 다빈치가 약 100%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충원율은 상당히 높은 거죠. 왜? 36명을 뽑는데 충원율이 186%다 라고 한다면 전체 모집 인원이 약 얼마 정도가 된다면 100명 정도를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 100명 정도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고, 경희대 레오는 상수전형도 마찬가지로 약 100% 정도가 나오게 되면 100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도 약 100% 정도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앙대는 탐구형과 다빈치의 구분의 차이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 원서 쓰시게 되어질 때 학과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하지만 뭘 고려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경쟁률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는 원서를 쓰게 될 때 중앙대학교 자기소개서를 딱 써놓고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경쟁률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수시는 수능체제 관계없어. 그러니까 7월, 8월 달에 대학 결정하고 자소 써놓고 그냥 원서 접수 날만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의대는 9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대학 결정 대략적으로 하고 자소서를 써놓는 거죠. 6개 대학을 원서를 쓸 거라고 생각하면 한 8개 정도를 써놓는 거예요, 미리. 그러고 난 다음에 일부는 원서 접수 들어갈 때 원서 지원 하실 거고,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상황을 보시고 경쟁률에 따라서 원서를 써야 되는 구간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하대 같은 경우는 학교로 봤었을 때 사실은 수능체제 미반영하는 학교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비교적 낮고, 그 다음에 활동 역량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31대1, 매우 높은 경쟁률이고, 추가 합격자는 14명 정도, 약 100% 정도 나오고, 내신 성적 평균은 1.58, 최저는 2.27인데 이 최저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문을 닫고 들어간 사람의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최저라고 하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최저라고 하는 건 하위 90% 또는 뭐 하위 95%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최저 성적을 발표하는 이유는 뭐야? 최저 성적을 발표하는 거는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입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대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우리 대학의 원서를 쓰기 위해서 붙어야 되는 성적이 1.58이야? 라고 생각하면 1.7, 1.8, 1.9인 학생들은 나 인하대는 어렵겠어. 상향이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최저 점수가 2.27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1.89, 2.12 학생도 나는 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결국은 경쟁률을 부추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뿐이에요.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평균 점수보다 그 이상의 점수가 되어야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단 내가 교과 성적 외에 다른 우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 스스로가 라고 생각하면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순천향대, 충북대, 계명대, 경상대가 되어지는데 이런 학교들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학교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모집 인원이 적으니까. 그리고 대학에서 붙고 떨어지는 이유를 발표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매우 적고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계명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으로 쓰시는 거죠. 계명대 4명 뽑는데 교과 성적이 2.25야. 교과 성적이 낮으니까 그럼 나도 붙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교과 성적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의 유형과 관계없이 합격생들의 평균치를 얘기를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의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비교과의 우수성이 반영이 되어진 결과라 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2.25 정도의 성적으로 계명대를 붙는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결국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은 인원은 사실상 데이터의 산출이 불가능하죠. 통계를 잡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이 붙을지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가 우수해. 학생부 교과 성적이 1.04, 1.05야. 그런데 전년도에는 인제대학교 의예 간호 전형이 수능 체제를 미반영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렸는데 올해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교과 전형의 모든 대학이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 성적은 우수하지만 수능 체제 지원이 불확실한 사람이라면, 불확실할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원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디를 쓰는 게 좋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쓰는 거야?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쓰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는 학생들도 서울대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추천을 못 받았지만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 교과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16이나 1.05 정도 여기 붙을 수 있다고 경상대를 쓰는 사람이라면 경상대를 쓰지 마시고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쓰거나 또는 한양대를 쓰거나 아니면 경희대를 쓰거나 모집 인원이 많은 그 대학 내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의과대학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모평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수시원서 접수 들어가기 전까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 그때 대학 결정하고 그때 자소서 쓰고 그리고 대학도 6개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8개 정도까지 미리 준비를 해 두셨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대학교 다빈치와 탐구 같은 경우는 사실 구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하실 수 있는 거죠. 한양대를 만약에 원서를 쓴다 아니면 한양대를 쓴다 아니면 경희대를 쓴다 비슷한 정도의 학교라고 생각하면 경쟁률에 따라서 충분히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경희대학교를 쓰게 되어질 때 경희대 치대를 쓸까 경희대 의대를 쓸까에 대한 부분들도 경쟁률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서부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서를 지원하는 학교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시작하는 학교에서 지원해야 되는 학교가 구분돼야 되겠죠. 모든 원서 지원을 수능시험 모든 원서 지원을 원서 지원 마지막 날까지 붙들고 늘어지시면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6개를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경쟁률과 별로 관계없이 내가 원서를 쓰겠다고 한 학교들은 첫날 그냥 원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2개나 3개 또는 하나 정도는 내가 마지막 경쟁 상태를 고려하면서 원서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학교들은 마지막 날 아니면 마지막 전날 정도의 원서를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을 미리 세워두셨다가 원서 지원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과 대학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과 대학,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중에서 지금까지 정리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